자,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돼 있는데 159페이지에 한 20줄 정도는 제가 이미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꼬부란 글씨로 에스크로우 하는 글자 있죠. 그것만 찾아가 동그라미를 안 치나요. 들어봤다라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법 규정은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크로우라는 단어의 뜻이 계약의 이행 업무를 대행하는 걸 말하거든. 계약의 이행 업무를 대행하는 거. 알겠어요? 그걸 갖다가 에스크로우 업무라고 하는데 이 규정이 에스크로우 업무와 유사한 취지의 제도다. 이런 정도는 들어두면 됩니다. 그래서 법 규정으로 바로 갑니다. 그 밑에 1번에 보면 계약금 등 예치 권고 해놨는데 이게 이제 31조 1항 법조문을 분석하면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되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잖아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다 하는 말은 잔금 지급 시 때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알겠어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동그라미 칩니다. 이걸 왜 동그라미 치냐면 옛날 초창기의 법은 잔금은 빠졌더랬어요. 근데 계약금 등의 범위에는 잔금도 포함이다, 포함이다? 포함이다. 여기 법 개정된 부분 때문에 주의를 하라는 거고, 이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 영의 전환자의 명의로 해놔서 줄 꺼놨는 밑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예치 명의자 이렇게 적습니다.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는 누구 또는 누구다?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 영의 정하는 자다라는 거지. 그러면 대통령 영의 정하는 자는 누군지 조금 이따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 동그라미 치고, 공제사업을 하는 자 동그라미 치고, 밑에 줄에 보면 신탁업자 등 돼 있죠. 등까지 동그라미를 딱 칩니다. 신탁업자 등. 자, 동그라미 치는 그 근처에다가 이렇게 또 적어둡니다. 예치기관. 그러면 예치명의자와 예치기관은 구별하시라라는 거라.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그거 줄 거나요.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하기 싫으면 안 해도 그만이라. 무슨 지 알겠죠? 그러면 권고를 했다 치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를 했다 치고 권고를 받은 거래 당사자는 권고니까 응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거라. 권고사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됐을 때 권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해버려도 아무 법에 위반되는 거 없거든. 알겠어요? 권고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할 것 같다 이 말이지.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해서 기본적으로 이 규정은 누구한테 덕이 되는 거다? 매수인 측. 그럼 매도인 측은 뭐다?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야. 안 좋다기보다는 돈도 못 시알이 본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고를 해봤자 매도인이 응하지를 않으면 예치를 한다 뭐 한다? 뭐 하는 게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권고를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문장을 줄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어디에다가? 예치기관에다가 예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뭐 할 수 있는 제도다?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라는 소리야. 누구 명의로? 예치 명의자 명의로. 어디에다가? 예치기관에다.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 문제다 보니까 예치 명의자가 누구냐? 예치기관이 어디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뒷페이지 딱 봅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어 놨잖아. 표를. 왼쪽이 예치명의자고 오른쪽이 예치기관이 돼 있다. 그럼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인데 대통령령 시행령에 보면은 1번부터 몇 번까지 적어 놨다? 6번까지 적어 놨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 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3번에 제가 신탁업자 줄 거 놨지. 6번에 공제사업을 하는 자 줄 거 놨죠. 그 두 사람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둬요. 그러면 신탁업자하고 공제사업을 하는 자도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도 예치 명의자는 될 수 있지만 그러면 예치기관에 보면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회사 등이 나눠놨잖아. 그런데 금융기관 옆에 물음표, 등 옆에 물음표 놓은 거는 이게 이제 금융기관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로 볼 것인지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등 돼 있는데 등이 또 누군지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니까 문제 낸다 못 낸다? 못 낸다라는 거라. 그러면 공제사업자하고 신탁에서 줄 거는 거는 이 두 사람은 예치 명의자에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공제사업자하고 신탁업자는 예치 명의자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예치 기관도 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거 정도 알아둬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기출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이 신청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 밑에 각조 46번 한번 봐봐요. 제일 밑에. 이런 걸 쓰는 교재가 어느 출판사에도 없어. 예치기관인 금융기관과 등의 범위가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가 포함되지 않아요. 알겠어요? 않음에도 불구하고 17회 자격시험에서는 최신관서도 예치기관에 포함될 수 있다고 출제하였는데 이는 출제 근거가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뭐 할 필요가 있다? 제시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거라. 그 옛날에 17회 시험에 최신관서, 우체국 있죠? 우체국도 그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해서 오로 낸 적이 있는 거야. 오로. 근데 우리 법조문에는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신탁회사 등 이렇게만 돼 있지 최신관서가 예치기관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잡아봐요. 금융기관이 단어가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봐봐요. 제가 요는 지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돼 있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도 보면 금융기관 하는 글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는 거야. 대한민국에는 은행법이라는 법도 있다, 없다? 있다. 여기도 금융기관이라는 글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에? 자본시장법 하는 법도 있어요. 여기에도 금융기관 하는 글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글자가 다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은데 이 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 이 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 이 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범위가 다 같다, 다르다? 달라.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조문은 무슨 법에 따른 금융기관도 아니고 그냥 금융기관이 적어놨다. 어디 이 금융기관의 범위에 최신관서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뭐 확인할 근거가 어디 있노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최신관서도 뭐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체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이의 신청 안 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 말고 다른 지문이 답이거든. 근데 답은 다 맞춰 아프거든. 자기가 맞춰 문제가 잘못 있다고 해가 이의 신청하는 사람 있나? 없잖아. 알겠어요? 그런 게 문제단 말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2번에 계약금 등의 예치 관리해놨는데 관란을 잘 봐봐요. 누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그걸 동그라미 딱 쳤나. 우리가 예치 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일 수도 있고 대통령 영의자는 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밑에 공부하는 1번, 2번, 3번의 조문은 누구 명의로 예치했을 때만 적용되는 거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만 적용되는 거야. 자, 읽어볼게요.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 계약 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는 계약금 등의 줄 것입니다. 인출에 대한 거래당사의 동의 방법 그거 줄 것고 그 다음에 32조 사망의 규제한 또 줄 것입니다.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거 줄 것고 자, 그러면 이 줄 걷는 거에 대해서 약정을 해라라는 소리야. 약정 동그라미 칩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약정하라는 소리라요? 아니,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약정을 하라라는 소리야. 알았어요? 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하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하는데 여기 자기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이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 예치금과 뭐하여 관리, 분리하여 관리 동그라미 칩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지 돈이다, 남의 돈이다. 남의 돈이다.
그 자기 소유 예치금과는 따로 관리해라라는 거, 별도 계좌로 관리해라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예치된 계약금 등은 누구 없이, 누구의 뭐 없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누구 돈이니까? 거래 당사자 간의 돈이니까. 알겠어요? 지기 당연한 거죠? 그럼 자, 거래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인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인출하는 데 필요한 동의 방법 있잖아. 그 동의 방법을 미리 뭐 해라? 약정해라 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까 동의 방법에 대해서 약정하라 돼 있잖아. 그렇죠? 동그라미 3번.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이 예치하는 경우 당해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 줄 것입니다.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그거 줄 거예요.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그럼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은 금액이 다 다르겠죠? 사례에 따라서 1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금액을 보장하는. 자, 그 다음에 보증보험 동그라미, 공제가입 동그라미, 공탁 동그라미. 아까 보증 설정 방법 나오죠? 이 세 가지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할 목적으로 보증 설정하라 소리가 아니고 예치된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뭘 설정해라? 보증 설정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 보증 설정의 목적은 아까 공부했는 거하고 같다 다르다? 다른데 보증 설정 방법은 똑같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증 설정을 해야 되고 했으면은 보증 설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그 관로 잔글씨 읽어봐봐요. 보증 설정 비용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비에 해당한다 돼 있잖아요. 그 뒤에 가서 공부합니다. 취득을 동그라미 쳐놔요. 이전이 아닙니다.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비다. 왜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겠어요? 그 보증 설정한 돈은 원래 누구 주문에서 나온 돈이다. 매수인 주문에서 나온 돈이다. 그걸 반환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 설정하니까 매수인의 돈을 반환하겠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로 보증 설정하니까 그 보증 설정에 소요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맞다? 매수인 측 취득 의뢰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실비에 대해서 미리 약정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게 아까 1번에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해서 약정하라 돼 있잖아. 그렇죠? 그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가 보증 설정 비용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보증 설정 비용. 지금 1번, 2번, 3번 요걸 읽었는데 알겠어요? 누구 명의로 예치했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거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만.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3번 가봐요. 예치된 계약금 등의 사전 수령이 하는데 관로 안에 줄 거나요? 예치 명의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거야. 이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해도 이 규정은 적용되고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해도 이 규정은 적용되는 거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아마 사전 수령해놨는데 우리나라 거래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매도인이 할 일 다 하기 전에도 미리 찾아가가 좀 쓸 수도 있다 없다? 있도록 해놨어. 한번 읽어볼까?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그거 줄 거예요.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누가 반환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매도인 측이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동그라미 예치 명의자에게 동그라미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해놨어. 알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여러분들이 매도인 입장이 돼봐요. 알겠어요? 지금 개업공인중개사의 예치 권고를 받아들이가 금융기관에다가 그 계약금 등을 예치해놨어. 예치하는데 아직 매도인이 할 일이 남았다 안 남았다? 남았는데 매도인이 돈을 쓸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할 일 다 하기도 전에 미리 찾아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미리 찾아가고 섣부고 계약을 깨면 왜 되노?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찾아가고 싶으면은 뭐다? 반환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매도인 측이 뭘 설정해라? 보증 설정해라. 알겠어요? 보증 설정해놓으면 보증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보증서를 누구한테 교부하고?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해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야. 여러분들이 매도인 측 입장이 되면은 어차피 내 돈 될 거 아닙니까? 내 돈 좀 미리 찾아간다고 나를 못 믿고 내보고 보증 설정하라는 소리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럼 그 보증 설정하는데 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 보증 설정에 들어간 돈은 누구한테 받는 거야? 법에 아무 규정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매도인은 하세요. 거래대금 안전하게 받는 대가로 뭐다? 별도의 자기 비용 들여가 보증 설정해야 되는 거라. 이걸 우리나라 매도인 측이 납득을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 권고해본들 매도인이 동의한다? 안 합니다. 그럼 예치될 가능성도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 제도가 현실성이 너무 없도록 만들어놨어. 그렇지? 순수히 거래 안전만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놨을 뿐이다라는 소리다. 그렇지?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예치 명의자에게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 객관식 시험 문제는 이런 스타일인 거야. 그 예치 명의자에게 하는 글자 자리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왜? 예치 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있다. 대통령 영의 전환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예치 명의자라는 단어와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꼴의 개념이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있나 없나? 없어. 권고할 수 있다 했으니까 권고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5죠. 2번에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 명의로 해놨어. 알겠어요? 명의로 했으니까 이어서 채신관서는 예치 명의자가 되는 거죠. 어디에다가 예치할 수도 있다.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에 예치할 수도 있다. 협회는 공제사업자로서 뭐 예치기관도 될 수 있나 없나? 있죠. 그래서 요리 되는 거다. 3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보험회사도 뭐 예치 명의자에 들어가죠. 근데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이거는 금융기관을 구체적으로 적시는 안 하고 금융기관 켰으니까 법정 물건 그대로 뺏겨왔으니까 해줘야 되겠죠. 금융기관을 구체적으로 제시는 안 했잖아. 그 오다. 금융기관도 예치기관에 틀림이 없으니까. 4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나 없나? 없잖아. 아니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같으면 이 예치 하나 많아 아닙니까? 어차피 매도인이 찾아갈 터인데 답이 너무 쉽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5번에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예치기간은 뭐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즉 매도인이 할 일 다 할 때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법조문 갖고 표현을 살짝 고쳐놓은 거 보이다 이 말이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줄 거 가면서 그렇게 주의를 하라고 한 거고. 161페이지에 22절에 이제 중개보수실비 또 매년 한 문제 나오는데 이 보수 부분은 계산 문제로 나올 때도 있고 뭐다 계산 문제 나올 때고 서술형 문제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실비는 잘 안 내더라고. 실비는 또 실비 공부는 간단합니다. 162페이지로 갑니다. 자 1번에 중개보수 들어가기 전에 그 윗부분은 윗부분은 이미 앞 시간에 했는 관점들이 있어. 자 봐요. 중개보수는 뭐의 대가다. 이걸 꼭 깨달아야 돼. 중개보수는 무엇은 행위의 대가다. 자, 정확하게 외워도 좋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실수 안 하도록. 중개행위의 대가가 아닙니다. 중개 완성의 대가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중개행위를 한다는 것과 중개행위를 완성시키는 건 구별해라 이렇게 강조를 했잖아. 그렇죠? 맞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면 되지 중개행위를 완성시킬 의무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했잖아.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어령이 찾아와가지고 거래를 성사시켜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행위를 해주세요라고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행위만 하면 된다? 중개행위만 하면 되지 반드시 거래를 성사시켜 줄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거래 성사 못 시키면 보수 못 받으면 그만인 거지. 안 받으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중개 완성의 대가가 중개 보수라. 중개 행위의 완성이 된다. 잠깐만. 저 앞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만 합니까? 중개업 이외의 업무도 할 수 있습니까? 이외의 업무도 할 수 있죠. 그게 겸업 업무 하면서 공부했잖아. 그럼 겸업 업무 수행해주고 받는 보수는 중개 보수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건 중개 업무가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겸업 업무 수행해주고 받는 보수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공부할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다?
안 한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 다음, 연장선상에서, 권리금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잖아. 왜?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럼 권리금 거래를 성사시켜주고 받는 대가도 중개 보수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은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공한다,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어 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그래서 이걸 딱 인식하면 돼. 중개 완성의 대가가 바로 뭐다? 중개 보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부분도 뭐다? 알선이 같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우리가 중개 보수를 받잖아요. 중개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상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데 대한 대가라. 알겠습니까? 그런데 권리금 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로 도움을 준다, 안다? 준다. 그 도움의 대가는 중개 보수라고 한다는,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받잖아? 그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켜준 대가로 받는 중개 보수는 몇 푼 안 돼? 1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권리금을 많이 받게 해준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아. 알겠습니까? 그럼 이 500만 원은 중개 보수도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안 받게 되니까 법정 중개 보수 초과해서 받았다라고 처벌 대상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논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 됐고, 이제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을 알아보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에 중개보수에 나왔는데 32조 1항 조문을 갖고 봅시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한 누구로부터?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동그라미 칩니다.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그럼 중개 의뢰인이 아닌 자한테는 보수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소리다. 그렇지. 의뢰인이 아닌 자로부터. 그렇지. 자, 그라마 봐봐요. 그렇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 사례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뭐다 비일비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같은 게나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임차인이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나갈라 하는 거야. 이사를 나갈라 그러는 거야. 그럼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이 준비됐다 안 됐다?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럼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그래서 그 임대인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가라 이 간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가 새로 나가라 이 말.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 들고 오마. 그 임차인으로 또 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들어오죠. 그 돈 갖고 이제 보증금 돌려주겠다 이 소리잖아.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잖아 임대인 측에서는. 그래가 이 임차인이 뭐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어요. 그래서 구했어요. 그래서 그래가 새로운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또 임대차 계약 새로 체결 하나 하잖아.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받는다 만다? 받는데 새로운 임차인한테는 보수를 받아. 자기 의뢰인이 맞으니까. 그러면 임대인은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의뢰한 적이 있나 없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한테도 뭐다 중개 보수를 내놔라 한다 한다? 한다? 안 하죠. 보통 이게 누구한테 내놔라 합니까? 말로 하니까 안 되죠.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임차인이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한테 뭐 했다? 임대 의뢰를 한 거잖아. 그렇죠? 임대 의뢰. 그러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신규 임차인을 또 여기다가 소개시켜준다, 시켜준다? 시켜주잖아. 요 사람과 요 사람 사이에 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임대차 계약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신규 임차인은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뢰인 맞아. 이 사람한테 수수료 받으면 돼요. 보수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 임대인한테 보수를 받아요. 보통의 경우는 임차인한테 보수를 받아요. 임차인한테 받죠. 이 사람한테 받죠. 근데 이 사람은 뭐다? 보수 주죠. 알겠어요? 주죠. 근데 이 사람은 의뢰인이다, 의뢰인 아니다? 의뢰인이 아닙니다. 그렇지. 결국에는 이 임차인은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임대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정보를 임차인이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제공하는 행위를 했을 뿐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뢰인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은 뭐다? 이 임대인이 다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의뢰하면 보수를 줘야 될 상황이잖아, 결국에는. 그런데 네가 새 나가 나가라 했기 때문에 뭐다? 요 사람이 보수를 현실적으로 지급 안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결국엔 중개 의뢰인으로서 보수를 지급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중개 보수 지급한다? 안 하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알겠어요? 이런 경우에 더 의미가 있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람이 이사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새 나가라 할 때 문제가 많이 터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보수를 많이 부담하거든, 현실적으로. 근데 원래 법적으로 이 사람이 보수를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담하죠? 그 대신에 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안 물어. 왜?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왜 네가 나가노? 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네가 계약 위반이지 않느냐.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안 물어. 안 묻는 대신에 중개보수는 내가 부담할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하는 거다? 네가 부담하는 거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누가 부담하는 거다? 임대인, 건물주가 부담하는 거다. 보수. 알겠어요? 자기가 개업권 사무실에 의뢰한 적이 없다라고 할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결국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다?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알겠습니까? 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결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간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게 돼 있다?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으로부터.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까요? 주인 직접 거래, 걔가 교차례 광고 내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매물 광고 내는 거. 맞죠?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교차례 전화번호를 딱 보고 집 팔라고 내놨네요.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집에 당신 집을 살 사람이 있는데요. 한 만나보실랍니까? 전화를 넣었어. 파는 게 목적이니까 만나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 조건이 맞아가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 그럼 매수인은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보수를 줘야 되겠죠. 근데 그 교차례 광고를 낸 주인 직접 거래에 가면서 광고를 낸 매도인은 보수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그 주인 직접 그렇게 하면서 광고를 낸 이유가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수 주기 싫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내놔라 하거든. 현실로 가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결국 그게 중개 의뢰인이냐 아니냐 그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 교차례 광고 낸 그 매물 광고를 낸 매도인 측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해석을 해봐야 돼. 그런데 여기 부동산 사무실인데요. 매수인이 있는데 한 만나보실랍니까? 그랬을 겁니까? 그럼 부동산인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럼 만나봅시다 하는 그 순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행했다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보수를 줘야 한다 안 준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의뢰인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 의뢰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법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중개 계약 관계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요거 갖고 판단하는 거야. 법리적으로는. 알겠어요? 중개 계약. 우리가 앞에서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공부했죠? 그때 서면화가 바람직하다 하는 말 많이 했죠? 서면화가 왜 바람직하느냐?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중개계약 관계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중개계약서라는 서면을 작성했다라면 명확한 증거가 된다 안 된다? 되기 때문에 중개보수와 관련된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중개계약 관계를 대부분 구두로 행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중개를 했노? 이렇게 뿐만 보다 난 그래서 당신한테는 중개 의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수를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이렇게 해서 보수에 관한 분쟁이 자주 일어나니까 중개계약은 서면화가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교수님 실무에 토지 매매칸이 현수막이나 팻말로 써놔놓는데 주인 직거래 표시하고 그 부동산 정보를 보고 전화해가지고 똑같은 경우겠네요. 그렇죠. 보수 줘야 됩니까? 근데 그게 이제 중개 계약 관계를 맺었다고 볼 사실 관계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심리를 해봐야 돼. 무턱대고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법리적으로는 무슨 관계가 인정되면 중개 계약 관계가 인정되면은 보수를 줘야 된다. 줘야 됩니다. 아무리 직접 거래, 주인 직접 거래, 현수막 걸어놓고 교차례 광고를 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개업권 사이에 무슨 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면 중개 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면 보수를 줘야 되고
중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면 을행이 아닌 거지. 그럼 보수를 안 줘도 된다. 이게 법리입니다. 법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중개의뢰 계약 관계를 맺었느냐 안 맺느냐를 보는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문제지 획일적으로 답을 할 성질의 것은 못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아이고, 그게 우리가 봐봐요. 여러분 민법 공부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관계 하는 거. 사실. 여러분들 판례라는 거 있죠. 판례, 판결이라 하는 게 어떤 게냐면은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법을 정해서 해결하는 거잖아. 사건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확정부터 지어야 된다. 지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냐부터 확정 짓고 난 다음에 그 확정된 사건에 뭐다 법을 적용해서 해결을 하는 거지. 지금 그런 식으로 프랜카드 걸어놨다 하는데 그 정도만 갖고 제가 뭐다 중개 의뢰 계약 관계를 맺었다고 볼 거냐 맺지 않았다고 볼 거냐 판단할 사실관계 내용이 부족해서 답을 제대로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현소마 그런 자체는 중개 보수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법에서 또 법리적으로 의사표시라는 것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부동산 사무실이다 하는 걸 개업공정에서 밝혔잖아. 밝히면서 그래서 집 땅 팔라고 내놨네요. 그래서 직거래 한다고 프랜카드 걸어놨네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 사무실이다. 당신 땅을 살 매수인이 우리 부동산 사무실에 대기 중이다. 한 만나보자.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 사무실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전화 통화상으로 만나보자라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때 중개 의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두에 의한 중개계약 관계가 맺었다면까? 맺었다라고 볼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땅 팔라고 그 프랜카드 그런 사람은 중개보수를 주기 싫으마. 원래 주기 싫잖아. 주기 싫으마.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화 왔을 때, 그 당신 부동산에서 전화 왔는데 알았다 이제. 근데 나는 보수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명확하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고 그걸 문수화 시켜놔버린다. 시켜놔버리면은 나중에 매매가 이루어져도 매수인한테만 보수 받아가지 매도인한테는 보수 받나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의사표시는 뭐 해야 된다?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냐? 그 명확하게 하는 게 1차적으로 뭐로? 서면으로 하는 거잖아.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서면으로 하되 또 서면에 글자 적어 넣을 때 아주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뭐다?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로 서면을 작성해 두면은 의사표시가 오게 되는 거다? 명확해지는 거고. 그래서 그 의사표시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보통 그래 합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잘 모르면 뭐하지? 그러다가 이제 중개 보수 갖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다. 민사적인 일은 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꼭 뭐다? 두 사람 사이에 의사의 소통이 불명확해가지고 그걸 사전에 미리 명확히 했다 뭐 했다 뭐 했기 때문에 뒤늦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우리 중개사 학원 같은 것도 분쟁이 많아요. 수강생하고 오프라인 학원생.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면 또 수업 마치고 바로 뭐다 확인해 본대. 그러지. 보통 있잖아요. 종합방 해가지고 그 뭐고 시험 칠 때까지 수강료 얼마 이카잖아. 시험 칠 때까지. 그렇죠. 시험 칠 때까지 이카면 보통 수강생들은 10월 28일 날 시험 치면 10월 28일 시험 칠 때까지 수강료 한꺼번에 내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들다 보면 대부분의 학원 보라고. 8월 말까지야. 알겠습니까? 8월 말까지 수강료가 한꺼번에 내는 게 돼요. 그럼 8월 말까지 왜 시험 칠 때까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 9월달, 10월달은 별도 수강료 다 받는다. 대부분의 학원.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 칠 때까지 하는 게 도대체 며칠까지요? 그러면서 저거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10월 27일까지다. 우리 학원 강의 일정이 10월 15일 날 종강한다. 그러면 15일까지가 뭐다? 이 등록비가 다, 수강료가 다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시험 칠 때까지 관계는 이 10월, 15월까지인 줄 알고 있다는데 나중에 수강증 떡 보면 뭐 8월 말까지 떡 적혀져 있고. 지금 전국의 대부분 학원들이 8월 말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됐죠?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간의 거래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놨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해됐다?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중개보수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 소리라. 더 나아가서 손해까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줘야 되는 거지 뭐. 양갈로 1번에 의미 법적 성격 해놨는데 줄 것입니다. 중개행위 완성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지닌 대가 그거 줄 거면 돼. 그러세요. 바로 여기죠. 중개 완성의 대가가 중개보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아시죠? 밑에 대부분 판례를 해놨는데 이 60년대 판례인데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 상인이다 그랬어요? 상인 아니다 그랬어요? 상인이다 그랬지. 그 두 번째 줄에 상인임이 명백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줄에 무슨 약정이 없다 해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여도 줄 것고 그래서 마지막 줄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은 이 상인이라는 사람은 상법상의 상인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상인이라는 사람은 그 고객과의 사이에 보수 지급에 관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행한 영업활동에 상한한 범위 내에서 보수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다? 상인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양갈로 2번에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발생에 줄을 끊었네요. 동그라미 딱 치고 뒷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164페이지 저 밑에 반갈로 2번에 중개보수 청구권의 뭐 행사에 줄 끊었죠. 행사 동그라미 딱 쳐봐요.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 청구권의 이 권리는 발생 시기와 행사 시기를 구별해야 된다. 자, 그래서 163페이지에 발생 및 행사 양갈로 2번 제목 밑에 반갈로 1번이 되어 있죠. 두 번째 줄에 보면 무슨 계약 체결에 의해 발생한다? 중개의뢰계약 체결에 의해 발생한다. 그걸 쭉 줄 거놓습니다. 근데 중개의뢰계약은 관로안에 보니까 무슨 상무계약이다? 정지조건부 쌍무계약이다라고 메모해놨잖아. 그러면 정지조건부 쌍무계약이면은 정지조건이잖아. 그러면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보수를 청구한다 뭐한다? 뭐한다. 즉 보수 청구권은 조건부 권리라는 소리야. 무슨 조건부 권리다? 정지조건부 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조건부 권리는 정지조건부 권리는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도 발생은 한다는다. 발생은 하는데 행사는 한다 뭐한다? 뭐합니다. 언제 가서 행사한다? 정지조건이 성취될 때 하는 거다.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지조건의 내용이 뭐냐? 이거 아닙니까? 이거. 거래계약 체결 아닙니까? 중개완성 아닙니까? 봐봐, 의뢰인이 처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중개 의뢰할 때 뭐라고 의사표시를 해요? 중개를 해주세요라고 의사표시 하지만은 이 중개가 완성되면 하는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거래계약이 뭐 되면 체결되면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뭘 지급할게? 보수를 지급할게 라는 의사표시가 있는 거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죠? 뭐가 체결되면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그 말이 바로 중개가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중개 의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보수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발생은 됐지만은 행사는 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지조건부 권리의 특징이잖아. 알겠습니까? 조건부 권리의 특징이다. 조건이라는 게 성취가 돼야 뭐다?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소멸하는 것이 조건이잖아. 여러분들 민법을 아직까지 그까지 진도를 안 나갔을 건데, 그러세요. 조건에는 무슨 조건과 무슨 조건이 있다? 정지조건과 뭐다? 해제 조건이 있는 거야. 이 조건이라는 것은 성취하는 말을 씁니다.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은 그 권리가 행사가 되는 거야.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은 그 권리가 소멸해 버립니다. 알겠지? 무슨 소리야? 그 예를 들어서 봐봐요. 올 12월 24일 날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서울 지역에 한방 눈이 뭐다? 몇 센치 이상 오면 눈이 오면은 뭐다? 얼마를 지급하겠다. 알겠지? 뭐를 지급하겠다 하면은
정지 조건을 붙인 거예요? 해지 조건을 붙인 거예요? 정지 조건을 붙인 거야. 알겠어요? 근데 지금 돈을 100만 원 주고, 먼저 주고, 알겠어요? 만약에 뭐다, 올 12월 24일 날에 눈이 뭐다, 안 오면, 알겠어요? 안 오면, 오면 다시 그 돈을 갖다 내가 받겠다라는, 돌려받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다, 그거는 해제 조건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먼저 권리는 행사돼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 권리가 뭐 해버린다? 소멸해버리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구분해야 돼요. 그럼 교수님 실무에서 정지 조건 완성을 계약금으로 봅니까? 중도금으로 봅니까? 잔금으로 봅니까? 그 설명을 했는데. 자, 봐봐요. 좋은 질문인데, 알겠어요? 그 시험 문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게. 근데 표현은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 봐봐요. 이 지금 중개 보수가 중개 완성의 대가잖아. 그럼 중개 완성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라는 거지. 그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럼 중개 완성 시점이 언제인지 가장 다르게 표현한 것은 걔가 물은 적이 있어요. 그 중개 완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무슨 체결이다? 거래계약 체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래계약 체결 시점은 언제냐라는 거지. 거래 당사자 간에 뭐 의사 표시가 오래된 때, 합치된 때, 옛날에 기출문제 답이 요거였어요. 답을 이걸로 만들었으면 다 답을 제대로 맞췄을 건데 답을 이걸로 만들었어. 이걸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민법을 공부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묻는 거야. 여러분들이 거래계약 계약 아닙니까? 계약. 매매계약, 교환, 임대차 계약 아닙니까? 계약이 뭡니까? 진도 안 나갔으면 보는 거야. 계약이라는 것은 대리 때는 두 당사자 간에 대리 때는 두 당사자 간에 뭐 의사 표시에 뭐를 합치 이걸 뭐라 그런다? 계약이라 한다라는 거다. 이 의사 표시는 명시적이든 무시적이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합시다라고 의사 표시를 합의했어. 그러면 뭐가? 거래계약이 체결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중개가 완성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럼 두 사람이 구두로 매매계약 체결하기로 합의를 봤어. 합의를 보면 실무에서는 그 다음에 뭐 작성합니까? 거래계약서 작성하죠?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더라도 당사자 간에 구두로 의사표시 합의 봤다 안 봤다? 봤다. 그럼 중개는 완성됐다 안 됐다? 완성된 거야. 알겠습니까? 완성된 거야. 그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논리가 돼요. 알겠습니까? 계약서를 작성 교부 꼭 하고 난 다음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중도금 지급한 다음에 잔금까지 지급한 다음에 꼭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당사자 간에 뭐 계약 체결하기로 구두로든 어쨌든 간에 합의만 바쁘만 중개는 완성됐다 안 됐다? 됐다.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라는 거다. 내라 하는데 준다는다. 안 주는 건 현실이고 현실적으로 안 주니까 언제 받더라? 잔금 지급 시에 받더라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잔금 지급 시에 원래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받는 게 아니고 원래 당사자 간에 합의된 시점에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안 주는 걸 어찌로 뺏어오나? 무슨 말이야? 그 현실의 관행이 언제 주더라? 잔금 지급 시에 주더라라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 역으로 사례 생각하면 제일 확 피부로 와닿아요. 제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거래를 알선했어요. 그 두 사람이 매매 조건에 합의를 봤어. 그래 계약 체결합시다라고 합의 봤어. 근데 매수인이 때마침 오늘 계약금 가왔다 안 가왔다? 안 가왔어. 그래서 매수인이 내일 계약금 가올게요. 내일 계약서 작성합시다 하면서 찢어졌어. 헤어졌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내일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까지 기다릴게. 둘 다 안 와. 둘 다 안 와. 둘 다 안 오길래 전화해보니까 자기들 둘끼리 법무사 사무실 가가지고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거기서 등기 좀 다 해버린 거야. 뭐 안 줄라고? 중개보수 안 줄라고. 그러면 개업공인에 싱실 안 한다나? 나죠? 중개보수 내놔라 한다 간다? 하거든 준다 안 준다? 안 주겠지? 소송 건다 건다? 건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을 이끌어냈다 안 이끌어냈다?
이끌어냈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 주신 적도 없잖아. 없어도 뭐다? 중개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론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방금 같은 그런 사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론 자체가, 법 이론 자체가 무조건 중개보수는 뭐 잔금 지급 시에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방금 같은 그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뭐다? 보수 받나 못 받나? 못 받잖아. 그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죠. 알겠어요? 법은 정의를 추구하는 건데. 알겠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전문에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은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해줄 의무가 있잖아. 그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라 하는 그 의무 규정은 그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엄격히 말해서 중개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거래계약서 작성해 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중개는 이미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가 됨으로써 중개는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는 거다. 끝나면 그 다음에 당연히 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거래 당사자가 알아서 작성하도록 놔두지 말고 이미 중개를 완성시킨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좀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여가 도와주라라는 취지로 거래계약서 작성 교배주라라고 의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거래계약서 작성 업무 자체가 중개 업무에 속한다라는 뜻에서 적어 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민법 논리대로면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작성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 아파트 사고 팔면서 매매계약서 작성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매매계약서 작성은 어디 써먹노? 써먹을 때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매매계약서 작성했어. 도장 찍었어. 그 종이 문서 어디 써먹노? 증거를 어? 그 증거로 그러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해서 써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 안 하면 저 15년 전에 아파트 샀는데 쟤한테 집을 파는 사람하고 제 사이에 분쟁 발생한 적 없어요. 그 매매계약서 집에 장롱성에 고이 그냥 먼지 쌓이고 있다. 써먹을 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디 써먹노? 그러세요. 지금은 실거래가 신고제도까지 도입돼가지고 금인제도도 필요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 종이문서 필요가 없어요. 그러세요. 실거래가 신고하면 신고 필증 나오거든. 그 신고 필증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제출하면 돼요. 매매계약서 낼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전 등기 다 돼버린다.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럼 이 매매계약서 종이문서 아무 때도 쓸 데가 없어. 분쟁이 발생 안 해버리면 쓸 데가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분쟁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입증 자료를 써놓기 위해서 미리 명확하게 작성해두라라는 뜻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거래 당사자가 스스로 작성하기보다는 누가 작성하는 것이 더 맞다. 중개를 완성시킨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 교부하는 것이 더 맞으니까 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의무상으로 만들어놨을 뿐이다. 그게 중개 업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말하는 아까 중갱이 있잖아. 아까 30조 1항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갱이를 행하면서 고의또는 과실로 갈 때 그 중갱이는 우리 대응 판례에 따르면은 좁게 해서 간다, 넓게 해서 간다. 넓게 해서 간다. 용어 정의에서 말하는 2조 1호 소정의 중갱이에 한정되는 것을 좁게 해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누구 보호 목적 때문에 둔 규정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보호 목적 때문에 둔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아세요? 자, 그 밑에 6번째 줄에 가봐요. 중개보수 지급 약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해놨어. 이게 판례인데 시험에 또 나올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으로서 동그라미 딱 치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며 매매 당사자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라는 거야. 자,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등록 규정 위반이가 위반 아이가? 위반이죠. 근데 그 등록 규정은 강행법규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과의 보수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약정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다, 무효하다? 무효다라는 거야. 그럼 무등록 중개업한 사람한테 보수는 지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준다, 안 준다? 준다라는 거야. 왜 줘요? 법적으로는 안 줘도 되는 건데 왜 주느냐? 알겠어요? 왜 주느냐? 칼 맞으니까. 무슨 손자겠어요? 그런 기다.
그래서 우리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뭐가? 자신의 고객이 보수를 줄까 안 줄까? 이 불안한 거야. 나중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처음에는 뭐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무등록 중개업이지 하면서 보수 못 줘 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못 받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늘 불안한 거지. 알았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저 중개사무소에 가면은 중개보조원 되시는 분들 있잖아. 실장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개업을 다 수행하잖아. 다 수행하고 보수도 자기가 받다 다 받거든. 알았어요? 근데 고객이 뭐다? 보수를 제대로 줄까 안 줄까 늘 불안해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고객이 긁어 넘어질 거리가 있거든. 등록증이나 자격증 대여로 긁어 넘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등록증 대여 내지 자격증 대여라는 게 뭐예요? 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중개업을 수행한다 뭐 한다? 뭐 하잖아. 그런데 현실에 보면 자격증이 없는 그 실장님 하시는 분들이 다 중개업을 100% 다 수행하고 계약서나 확인서면서 도장만 누가 톡톡 찍어주는 거예요. 소장님이 찍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자격증 내지 등록증의 대여거든. 그걸 고객이 뭐다? 고발해봐. 다치잖아. 그렇죠? 그럼 보수를 뭐다? 받을래 말래? 끝까지 받겠다 하면 나는 부청에 고발해보고 이래놓고 뭐 곤란하잖아요. 그게 늘 불안한 거예요. 그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은 항상 뭐다? 고객한테 당당하게 못 나서는 거예요. 고객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뭐 고객이 다 알아주더라 안 주더라? 주지. 안 주면 오해되기 때문에. 칼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보고 노름비청 갚을 필요 있다 그래 없다 그래? 없다 그래. 그게 법이잖아요. 그렇죠? 갚을 필요가 없어. 근데 다 갚아요 안 갚아요? 갚잖아. 왜 안 갚아요? 왜 갚아요? 칼 맞잖아. 그런 현실 세계 상황하고 자꾸 혼동하시면 안 돼. 알았어요? 자, 그러면 됐고, 그래서 그 뒤에 따라서 또 판례가 나오는데 비교를 잘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 동그라미. 단 일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동그라미. 그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 약정이 강행법 규입에 대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면 위에 판례하고 밑에 판례의 차이점은 뭐예요? 업이냐 업 아니냐의 문제죠. 위에 거는 업으로 했고 밑에 거는 뭐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위에 거는 무등록 중개업이고 밑에 거는 뭐다? 무등록 중개행위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 앞에 용어정의 공부할 때 이거는 구별해라 그랬잖아. 무등록 중개 5글자와 무등록 중개업 6글자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은 왼쪽 오른쪽? 오른쪽. 이게 불법이지. 이거는 뭐다? 불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정의 공부하면서 중개와 중개업 구별해서 공부했다 했다. 업이 되려면은 타인의 의뢰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할 것. 그런 공부했잖아. 그 업이라 하는 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뭐한다? 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도 지금 무등록 상태지만은 나가서 중개를 해도 된다, 안 된다? 되는데 뭐로 하지만 않으면 된다. 업으로 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업으로 하지 않았는데 무등록 중개를 했잖아? 근데 이 중개행위에 고의과실이 있었어. 여러분. 업은 아니었어. 근데 고의과실이 있었어.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됐어.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책임져야 된다? 져야 되는데. 어느 법에 따라? 민법에 따라. 그러니까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질 사안은 아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알겠어요. 밑에 또 판례가 있는데 알겠어요. 종중이 그 소유의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약정 동그라미 치고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고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돼 있네. 아직도 민법 때문에 또 그러네요. 여러분들 민법에서 이거 공부했다 안 했다? 공동소유. 아직 안 했다 치고 하는지. 공동소유는 공유도 있고 합의도 있고 뭐도 있다? 총유하는 게 있다. 알겠습니까? 이 공유가 뭐고 이렇게 하는데 공동소유의 준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공유가 뭐고 하는데
공동소유의 준말이다 하면 안 돼요. 공동소유의 한 형태다 이렇게 해야 돼. 합유도 공동소유, 총유도 뭐 공동소유야. 알겠습니까? 아,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민법에서는 공유와 합유, 총유를 서로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하라 하는 거 잘 공부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분 하는 거 있잖아요. 지분 있지? 지분은 공유물에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합유에도 지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총유에는 지분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민법을 공부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지분 처분이 자유로운 거는 뭐다? 공유다. 지분 처분이 부자연스럽게 뭐다? 합유다라는 거야. 그래서 합유의 지분을 처분할 때는 합유의 지분을 처분 뭐 하는 건 아니야. 하는데 할 때는 부자연스러워. 그래서 합유 자체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말한다?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나 공유의 지분 처분할 때는 공유 자체는 동의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걸 민법에서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총유잖아 지금. 총유. 문중재산, 종중재산 우리가 다 총유재산이거든. 알겠어요? 지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종중이 그 소유,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한단 말이지. 그 약정은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자, 민법에는 총유물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요. 구성원들의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종중이 중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약정은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종중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종중 구성원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중개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은 유효하다 안 유효하다? 유효하다라는 그런 판례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중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약정도 계약이잖아. 이 계약이 유효하냐 무효냐? 유효하냐 무효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약정을 누가 했다? 종중이 했다 이 말이야. 종중이 만약에 이 보수 지급 약정을 한 것이 무효라고 한다면은 보수 받을 수 있나 없나? 없잖아. 그렇지. 무효라고 한다면 보수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 종중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지급 약정을 하면서 종중 구성원의 동의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래서 무효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총유물의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종중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약정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보수 지급 약정은 유효하다 안 유효하다? 유효하다. 따라서 보수 줘라 주지 말아라 줘라라는 판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민법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민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 민법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이 법률행위 가는 거 공부하잖아. 그렇죠? 이 법률행위에 뭐를 공부하는 거다? 효력. 그렇죠? 효력 공부하는 게 이 민법의 꽃일 수도 있어요.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다. 계약은 법률행위다. 이 계약의 뭐? 효력. 그렇죠? 유효냐 무효냐. 그렇죠? 유동적 무효냐 확정적 무효냐. 전부 무효냐 뭐 일부 무효냐. 이 효력 공부하는 게 꽃이라고 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렇지?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초창기에 공부할 때 강행법규에 위반된 계약. 강행법규에 위반된 계약.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알겠습니까? 무효. 알겠습니까? 임의법규. 임의규정에 위반된 계약. 그렇지? 유효다 무효다. 당연히 뭐다 유효입니다. 그렇지? 강행법규에 위반된 계약은 무효라. 그렇지? 그래서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이런 거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판례도 봐봐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보수 지급 약정한 거는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이 강행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무효다 무효하다? 무효다. 따라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게 해석이잖아. 그렇지? 근데 두 번째 판례는 무등록 중개인을 했을 뿐이지 중개업을 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규정이라는 이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강행 규정에 위반된 보수지급 약정이 아니니까 뭐다?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이런 판례가 나오는 거잖아. 아직까지 민법을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야 돼, 자꾸. 그러세요. 제가 자꾸 민법 강조하는 거는, 아세요. 민법도 1차 과목에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세요. 이 과목 공부하는데도 민법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민법 열심히 하는 게 이 과목 복습하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민법 열심히 하면 어느 과목도 열심히 하는 거 된다. 이 과목도 열심히 하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민법을 중요시 여기는 거야. 자, 그럼 됐고, 뒷페이지에 가봅니다. 그러세요. 그 164페이지에 한 편에 놨는데, 그러세요. 여기에 판례가 상당히 길어요. 이 판례는 다음 파스 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세요. 그리고 이 판례는 또 줄이기도 조금 뭐다, 어려운 판례인데, 그래도 시험 문제 몇 차례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러세요. 이거는 해결을 하려고 하면 민법의 위임계약의 논리를 조금 이해를 해야 해결되기 때문에 조금 밀어놓습니다. 자, 방갈로 2번 갑니다. 중개보수채권의 뭐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하려고 하면 일단 발생된 권리를 하여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발생되려고 하면 중개계약이 존재해야 발생되잖아. 그 유효한 중개계약이 존재할 것. 그 다음에 2번에 중개완성이 될 것. 중개완성 옆에 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래계약 체결 가잖아. 거래계약 체결이 돼야 뭐다?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당사자 쌍방 간의 거래계약 체결과는 의사표시가 합치된 때로서 거래계약이 성립된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해놨죠.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 판례 한번 읽어봅니다. 매매 중개료 청구권은 매매가 중개인 가는 게 개업공인중개사야. 손을 거쳐 성립됨을 조건으로 발생하므로 중개인으로 매매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인 노력을 하였더라도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무리 중개인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해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인과 중개완성 간에 무슨 관계가 존재할 것? 인과관계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또 판례를 읽어봐봐요. 이거는 하급심 판례라서 뭐 출제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무런 기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뭐 됐다? 배제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 알선으로 만난 상대방과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계속 읽어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활동이 쌍방의 제시 가격 차이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의뢰인들끼리 직접 만나 절충 끝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중개활동에 상한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두 판례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례잖아요. 알았어요? 결국 개업공인중개사의 노력에 의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는 이끌어냈다, 안 이끌어냈다?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아무런 귀책 사유도 없이 거래계약서 작성에 배제돼 버린 거잖아. 그렇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저기들끼리 계약 작성하고 등기질한 거잖아요. 그럼 중개활동에 상한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 뒤에 나아가 보수액은 당초 약정액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소요한 시간 그 노력의 정도 계약의 성립으로 의뢰자가 얻게 된 이익 등의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할 것이다 하는 것은 몰라도 관계없어요. 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얼마 받느냐 적게 받느냐 많이 받느냐는 우리한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의 매도를 위하여 거래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한 상대가 아닌 제3의 인물과 거래를 한 경우 중개인과 거래계약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수청구권을 인정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제 설명을 들어봐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이 관행화되어 있다 그랬죠? 자, 의뢰인이 요도 의뢰하고 저도 의뢰하고 여러 군데 의뢰했어. 각자가 다 중개인을 한다는다? 합니다. 각자가 다 중개인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시켰어. 그럼 보수를 요만 주면 되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한테는 보수를 준다, 못 준다?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못 받죠? 왜 못 받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세요. 전문적인 표현으로 바꿔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들도 중개인을 했나 안 했나? 했죠? 저도 거래계약 체결은 했나 안 했나? 의뢰인도 거래계약 체결은 됐나 안 됐나? 됐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행한 중개인과 거래 당사자 간에 체결한 거래 계약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인정 안 되므로 인과관계가 인정 안 되므로 못 받는 거야.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왜 보수를 받아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분의 중개행위와 제가 체결한 거래계약 체결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인정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행한 중개행위와 제가 체결한 거래계약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야 전문적인 설명이 되는 것이지 중개도 완성 못 시킨 게 왜 수수료를 받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거래도 성사 못 시킨 주제에 어떻게 보수를 받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 참 짜증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영업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자, 제가 집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개업 사무실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저하고 거래할 매수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겠죠. 사방팔방 뛰면서 매수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찾았어. 매수인을 찾았어.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오겠죠. 매도인한테. 이제 매수인 나타났으니까 만나가 이제 계약 조건 합의해가 계약 체결합시다라고 전화 오겠죠. 전화 뚝 했는데 매도인이 뭐라 한다. 집 팔리는데요. 집 팔린대요. 여기. 알았어요. 쇠가 빠지게 매수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 기야 발견해놨지만 매도인이 집 팔았는데요. 간다. 어디 팔았는데요? 친구가 산다 하길래 친구한테 팔았는데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럼 보수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왜냐하면 제 친구는 제 집을 샀는 매수인인 제 친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한 상대방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제3의 인물 아니다. 제3의 인물과 거래가 이루어진 거잖아. 인과관계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친구하고 체결한 거래계약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중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못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경우 거다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답하죠. 전화상을. 그럼 집이 팔리으면 팔렸다고 빨리 연락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연락해 줄 의무가 있나? 없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동안에 매수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 기울인 부분이 있다 없다? 있죠. 거기에 실제 실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그 실비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실비만 받을 수 있어. 그게 법이야. 알겠어요? 실비 받을 수 있어요. 있는데 실비 잘 주나? 안 주지. 알겠어요? 또 실비가 몇 푼 된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저는 참 뭡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중개보수 이외에 별도로 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지만 여러분들 실비 따로 내놔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 집을 살 때 제 아는 공인중개사분한테 알았어요. 법정 중개보수가 80만 원이었어. 80만 원인데 20만 원 더 얹어가 100만 원 줬어요.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돼 있거든. 근데 제가 20만 원 더 얹어준 거예요. 왜? 중개보수 이외에 별도로 뭘 받을 수 있는데 실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실비 20만 원 들어갔습니다. 10만 원 들어갔습니다. 내놓으서 카드라 안 카드라? 안 카드라 이 말이지. 그래서 중개보수 80만 원에다가 실비 쪽으로 얼마 더 얹어가 20만 원 더 얹어가 100만 원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많이 준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 중개보수가 비싸다 하는 사람한테는 법조문 갖다 들면서 뭐다 실비도 내놔라 해야 돼. 알겠지? 근데 실비 내놔라 하면 다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거든. 영증이 있다 없다?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알겠어요. 근데 분명히 영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활동을 하는데 실제 소요된 비용이 분명히 있을 거단 말이지. 교통비든 뭐든 간에.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공부 발급 비용이라도 있을 거단 말이지. 그거 받을 수 있거든. 근데 그걸 받으려고 하면 영증 첨부해가 내놔라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영증 문화가 돼 있나? 안 돼 있거든. 그게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법정 중개 보수를 조금 더 받는다 하더라도 뭐다? 그 실비 쪼다 생각하면 괜찮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뭐다 조금이라도 더 주기 싫어지거든. 자, 그러면 이제 보수청구권이 됐고, 소멸까지만 합시다. 알겠어요? 소멸. 방갈로 3번에 두 줄만 공부하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의뢰인 간의 거래가 무효 취소된 경우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도 나왔더랬죠? 알겠어요? 누구의 잘못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이니까.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없고,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어. 그러면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봐봐요. 오늘 매매계약서 작성해줬어요. 계약금 수수하고. 알겠어요? 근데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가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약해버린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우리가 보통
중개보수는 잔금 지급 시에 많이 받잖아. 근데 아직 안 받은 상태잖아, 중개보수를. 근데 중도금 지급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기들끼리 합의해가 매매 계약을 뭐 해버린다? 해제를 해버리는 거야. 개업공인중개사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는 완성이 됐고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받을 수 있다라는 당사자 간의 사정을 깨진 거야. 이게 법입니다. 근데 현실로 가면 주나 안 주나? 안 주죠. 계약이 깨진 판에 중개보수 주고 싶겠나?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쨌든 자기들 간에 합의해서 계약을 해제했든 왜 했든 간에 계약 해제된 거 아닙니까? 그럼 중개보수 주고 싶겠나? 안 주려고 할 거다 이 말이야. 그러나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 없으니까. 요구를 합디다. 요구를 하는데 줘야 된다고. 그런데 안 주고 싶지. 계약이 해제됐는데. 알았어요? 여기서 자꾸 분쟁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사이면은 법대로 해결할 수 있지만 보통 소송으로 갈 때 보면 당사자들이 법을 잘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소송을 가는 거야. 모르면서 법대로 하소하거든. 알았어요? 법대로 하소하면 이제 소송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소송 걸 사정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중개 보수가 몇 푼 된다고 그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자고 또 소송 거나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또 소송 건다 치더라도 소송 걸면 또 소문이 난다 안 난다? 난다. 그럼 고객도 다 떨어지는데. 알겠어요? 그럼 또 합의하는 거야. 그러면 중개 보수 200인데 50만 원 깎아드릴게요. 150에 퍼봅시다. 됐습니까? 이렇게 딱 넘어가는 거야. 이래 놓으니까 중개 보수에 관한 이 영업이 정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놔놓고, 알겠어요? 그 166페이지부터는 다음 주에 마무리를 좀 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만 다 꺼낼 수밖에 없나. 하여튼 진도 부분은 제가 좀씩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